안녕하세요. 제철 건강 구독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김명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의 10명 중에 4명이 지방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증가하는 걸까요?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많이 쌓였다는 것을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간에도 어느 정도의 지방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지방이 5% 이상 넘어갈 때를 이제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간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옵니다. 두 종류의 지방간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셔서, 하지만 내가 술을 많이 먹지 않는데 지방간이 생겼다는 것은 식생활 습관 때문에 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제된 과당 그리고 가공식품인데,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간 기능이 저하가 돼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간에 쌓이게 되고, 간은 이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만들어내서 간이 지방화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대사증후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 그러는데, 간에 일어나는 대사증후군을 지방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사증후군에 걸린 지방간은 모든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은 내 간에 지방이 꼈다가 아니라 간의 모든 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간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소화 기능과 해독 기능, 그리고 신진대사를 책임지는 효소 생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지방간을 우리가 절대 쉽게 여기시면 안 되고, 내 인체에 바로 적신호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식생활 습관입니다. 사실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지방간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에는 지방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지방간을 방치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한참 많이 받았던 교육이 뭐냐면은 지방간의 위험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알리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그냥 방치를 했어요. 어떤 환자한테 당신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환자분들이 그래 지방간이 있나 보다 하고 생활하시는데, 그러다가 9년 10년 뒤에 간경화가 걸리게 됩니다. 이렇듯 예방에 대한 정보나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방치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지방간을 방치하게 되면은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염증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해독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혈액이 산독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염증은 점점 악화가 돼서 만성 간 질환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은 지방간 환자분들 중에서 20%에서 50%까지 환자분들이 10년 안에 간경화나 간암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간의 기능이 떨어진다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느끼게 됩니다. 모든 몸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인체에 어떠한 장기라도 제대로 대사할 수 있는 장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인체로 느끼는 것이 바로 피로하게 되고 소화가 안 되게 되고 여기저기가 간지럽고 관절이 아프고 인대가 아프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을 방치하는 것은 일생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부터 심지어는 심각한 질병인 만성 간질환, 즉 간경화나 간암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우리가 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간이 해독작용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즉 간을 자동차에 비유하게 된다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기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갈 수 없듯이, 우리 간이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어도 기름이 없다면 간이 해독작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간의 기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당근입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도록 간에 좋은 음식인데, 그 이유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는 해독제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간이 해독을 하지 못하는 독소가 쌓여서 지방간이 생긴 거라면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일상에서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거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특히 더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간 기능이 약화된 분들과 지방간이 있는 분들, 또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당근에 있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혈액의 정화를 돕는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탄산보다는 당근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인체는 원래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해야 됩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지 세포로 가는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할 수 있고, 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은 세포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재생을 하면서 우리의 조직과 장기들을 튼튼히 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인체의 원리인데, 혈액이 깨끗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원래 많아야 됩니다. 2019년도에 랜셋에서 195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걸리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 연구 결과는 바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건데, 이 당근은 그 모든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인체의 가장 강력한 항암, 항산화, 항염제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은 내 몸에 염증 반응이 있는 분들, 지방간이 있는 분들, 또는 간 기능이 약화된 분들한테 아주 탁월한 음식입니다. 그럼 이 좋은 당근은 어떻게 먹는 게 효과적으로 먹는 걸까요? 당근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바로 생즙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섭취할 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얼마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 그래도 그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하고 흡수할 수 없다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걸 즙으로 내서 먹기 시작하면은 당근에 있는 여러 비타민, 미네랄, 효소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를 살릴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은 상태로 섭취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즙을 내서 먹으면은 섬유질을 다 없애는데, 정말 인체에 좋은 영양들은 이 섬유질의 깊은 틈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즙을 내서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근 주스는 얼마나,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근 주스는 공복에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섭취를 할 때 위와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많이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보통 식사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는,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것을 먹을 때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거든요. 제가 우선 추천드리는 것은,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2잔으로 시작을 하세요.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당근즙을 만드셔서 고온 필터망에 내리셔서 이제 밑에 있는 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 물에는 당근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많은 그냥 당근 물이에요. 그거를 드시는데, 처음에는 200cc로 시작을 하시고요. 아침 식사 시간 1시간 전, 점심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이렇게 1~2번 드시고요. 점점 양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이나 하루에 4번 이렇게 당근즙을 드신다면은 그 안에 있는 영양이 간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체에 있는 독들을 해독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근을 그냥 씹어 먹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 방법보다 꼭 주스로 먹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당근을 즙으로 먹을 때 가장 좋은 이유는,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들이 있어요. 당근 안에 있는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러한 것들과 각종 폴리피놀과 플라보노이드, 칼슘, 아연, 셀레니엄, 망간, 그리고 철분, 이러한 모든 미네랄들은 섬유질 속에 숨어 있고, 그 섬유질을 착즙을 해야지만 그 섬유질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들을 흡수율을 높은 즙의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입으로 씹어 먹는다거나 블렌더로 먹게 된다면은 그 영양들을 충분히 우리가 먹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씹어 먹거나 특히 블렌더로 갈아 먹는 것과 즙을 내서 먹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씹어 먹거나 특히 블렌더로 갈아 먹는 목적은 섬유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즙을 내서 먹는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영양, 즉 베타카로틴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섭취하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는 기름에 볶아서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높다고 했는데 박사님께서는 즙으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두 개가 비슷한가요? 당근을 기름에 볶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의 정우체이기 때문에 지용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은 인체의 세포 안에 지방의 상태로 축적이 돼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 같은 거는 인체에서 잘 씻어 나가기 때문에 계속 먹어줘야 되는 그것도 있어요. 기름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을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은 림프관에서 막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방이 없어도 흡수율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볶기 시작을 하면은 불을 딱 켜잖아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파란 불이 있고 주황색 불이 있잖아요. 파란 불의 온도는 1200에서 1500도까지 올라갑니다. 후라이팬을 달구기 시작하면은 후라이팬의 온도는 거의 700도까지 육박을 하고요. 거기에 기름을 두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라이팬은 수백 도의 온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좋은 당근을 착착 썰어서 볶기 시작하면은 수백 도에서 당근이 볶으면서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베타카로틴은 파괴가 된 상태에서 흡수율을 높여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양질의 영양을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즙으로 드시는 게 볶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이롭습니다. 당근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약간 좀 노래지는 느낌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때도 계속 섭취를 해야 하나요? 당근을 먹으면 얼굴이 노래진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 강력한 항암제, 항산화제인 이 베타카로틴이 색깔이 약간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을 띤 베타카로틴이 우리 인체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노래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살짝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비교를 한번 해봐요. 황달이 생겼다 하면은 우리 인체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증가를 해서 그게 혈중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노래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황달이 있으신 분들은 눈도 노래져요. 왜냐하면은 눈은 모세혈관의 징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빌리루빈이 많으면 눈이 노래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당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피부는 살짝 노래지지만 눈은 더 투명해집니다. 그렇다면 혈중에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피부가 노래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근을 먹으면 피부가 노래지는 이유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해독제가 우리 인체에서 해독 역할을 하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을 통해서 해독을 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신장을 통해서 해독을 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피부를 통해서 해독을 하게 만드는데, 이 피부를 통해서 독소가 나올 때 노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아무리 많은 것도 피부에 있는 땀샘이 눈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안 노래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릅니다. 미국에 힐링 스트롱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 특히 암을 많이 치유하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인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피부는 노래졌지만은 암에서 회복됐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해독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피부의 노란 거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당근과 같이 먹으면 좋은 과일 같은 부분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근과 과일과 같이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체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위를 한번 살펴봐요. 위가 여기에 보면은 근육으로 딱 닿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문이라 그러죠. 십이지장으로 나기 전에도 닫혀 있어요, 근육이. 그런 다음에 음식물이 딱 들어가면은 위산이 샥 나오면서 음식을 소화하게 도와주고 연동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연동 운동을 보면은 유문으로 내려갔다가 이 유문에 꽉 조아주는 그 지름의 축소로 인해서 압이 발생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썩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산과. 계속 이런 식으로 연동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근과 과일을 같이 먹으면은 안에서 다 썩기게 되고, 즙을 내서 먹으면은 당연히 더 많이 썩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 유문이 열리는 조건이 뭐냐면은 당분화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입니다. 과일은 당근보다 더 빨리 당분화가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유문은 벌써 열리기 시작을 하고 소화가 덜 된 당근은 과일과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장은 흡수하는 곳이지 소화시키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장에 변이 쌓이게 됩니다. 인체는 소장에는 변이 없어야 돼요. 대장에만 있어야 되는데 소장에 변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독소나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과일은 같이 썩지 않는 게 좋고요. 집이라 할지라도 같이 썩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당근과 같이 먹을 좋은 채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채소는 샐러리입니다. 이 샐러리는 알러지에 정말 좋고 염증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이 샐러리에는 각종 항산화제가 엄청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폴리피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제 때문에 알러지와 염증 반응에 아주 좋은데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피놀, 플라보노이드가 합쳐진다면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증폭이 됩니다. 알러지가 있거나 내 몸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 피부에 트러블이 있거나 인대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이 당근 샐러리즙을 먹고 많은 효과를 보는데 인체를 살펴보면은 세포의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칼슘이고요. 그 다음에 칼륨, 또 나트륨이 있는데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나트륨, 즉 살아있는 유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샐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트륨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바로 샐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트륨을 소금으로 섭취를 하시려고 하는데 소금에 있는 나트륨은 무기 나트륨입니다. 즉 죽은 나트륨이에요.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 인체에는 하루에 500mg의 나트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500mg은 우리가 소금으로 치면은 그 티스푼에 한 3분의 1 정도 정말 소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에 이롭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체에 필요한 나트륨은 유기나트륨이고 그 유기나트륨은 샐러리에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당근과 샐러리 주스를 같이 드시면은 엄청난 해독작용, 항산화작용, 항염작용, 그리고 신진대사를 부스트 시킬 수 있는 나트륨까지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얼마만큼의 비율이면 좋을까요? 당근과 샐러리의 비율은 보통 당근 6, 샐러리 4 정도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간 기능에 좋은 다른 음식들도 혹시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간 건강에 좋은 도움도 되고 또 우리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들깨와 참깨입니다. 이 들깨와 참깨에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데요. 간에 지방이 쌓이고 그 지방이 점점 염증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인체에서 염증을 죽여주는 것은 바로 면역력, 즉 백혈구입니다. 이 면역력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각각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오메가3고 그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음식이 들깨, 그 다음 많은 음식이 참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매일 섭취해주고 습관적으로 섭취해준다면 간 기능에 아주 좋은데 이 들깨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식사 시간 때 같이 이렇게 씹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하지만 영양화와 흡수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생들기름 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들깨가 너무 좋고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흡수율을 최대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오메가3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봤을 때 바로 이 기름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생들기름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이 많아도 온도가 어느 정도 가해져서 산패율이 높다면은 그 영양은 빨리 파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게 냉온인지 그리고 될 수 있다면은 온도를 하나도 가하지 않는 영도 공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깨는 오메가3도 풍부하지만은 칼슘까지 풍부해요. 그리고 맛도 좋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우리가 충분한 칼슘과 오메가3를 섭취하고 싶으시다면은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으로 입에 넣고 꼭꼭 씹으셔야 됩니다. 입에서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으셔서 매 끼마다 그렇게 드시면은 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모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당뇨를 진단받기 전에 보통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의 전조 증상은 첫 번째는
우리 피부에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피부에 여러 가지 염증 변화들이 나타나거나 피부가 얇아지거나 또는 피부가 약간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우리 피부는 모세혈관이 징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 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의 전조 증상으로는 피부에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음을 얘기할 때 혈액의 양이 부족함도 포함이 되는데, 혈액의 양이 부족할 때 우리가 식사를 딱 하면은 혈액의 공급이 소화기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혈액의 양이 충분한 분들은 우리 뇌로 가는 혈액 양도 유지하면서 소화기로 가는 혈액 양도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혈액의 공급이 계속 소화기로 집중이 되면서 뇌로 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급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꾸벅꾸벅 조는 분들, 식사하고 나서 내가 몸이 많이 피곤한 분들은 벌써 좀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체중의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체중의 감소는 우리 몸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단백질을 태우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가공된 탄수화물 또는 영양분이 없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인체에서는 그게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 결핍 상태로 되게 되고, 그러면은 단백질을 계속해서 쓰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체중 감소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전조 증상인데, 이 세 가지 전조 증상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것, 혹은 당뇨 전 단계까지 가는 것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뇨의 원인은 이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바로 우리 식생활 습관이죠. 우리 식생활 습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왜 우리가 당뇨에 걸리는지를 알게 되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그룹은 정말 가공된 식품, 즉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그룹이에요. 뭐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당뇨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당뇨에 걸릴 만해,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술, 담배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은 당뇨에 걸릴 만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을 한번 살펴봐요. 이 세 번째 그룹은 채식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당뇨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왜 당뇨에 걸렸지? 라고 분명히 의문을 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입니다. 왜 채식을 하는 사람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이 오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채소의 섭취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그 안에 있는 영양을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삶지 않고 열을 가하지 않는 상태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은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하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옛날에 나오는 논문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건강에 나빠진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당뇨에 걸린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당뇨에 걸린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당뇨에 걸린다라는 논문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른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 논문들을 보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살아있는 상태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들이라고 2019년도에 자마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즉 생채소, 생씨앗, 생과일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2019년도 랜셋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식생활 습관은 바로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을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의 결여입니다. 그러면 채소, 과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소, 과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우리가 채소를 먹는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채소를 먹는 목적은 크게 5가지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그리고 물과 섬유소를 섭취하기 때문에 먹는 게 채소인데, 이 중에서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즙입니다. 즙으로 먹을 때 그 3가지의 영양소가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가 되고, 하지만 우리가 섬유소를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생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서 섬유소를 공급하고, 그 외에 공복 시간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흡수를 극대화하고 섭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즙으로 먹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과일 채소 주스를 먹을 때 방귀하고 설사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일즙을 먹고 채소즙을 먹었는데 설사가 나오고 방귀가 증가하는 이유는 유해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에 유해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현상들은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생명체에 꼭 필요한 영양이에요. 유해균도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이거를 먹게 되면은 유해균 또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번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사가 나오고 가스가 증가한 건데,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양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즙을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체가 원활하게 신진대사를 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입니다. 그렇다면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 회복이 되잖아요. 이 유해균을 해결해 가면서 먹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은 처음에는 바로 즙 먹는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즙을 만들 때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즙을 만들기 때문에 즙의 상태가 약간 차가워요. 이 차가운 상태로 먹게 된다면은 그 영양소를 우리보다 유해균이 더 많이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즙의 온도를 살짝 올리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고요.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즙을 유리병 있잖아요. 유리병에 넣으시고 뚜껑을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산화가 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병에 뚜껑을 딱 닫으신 다음에 스텐데아 있잖아요. 스텐데아에 그 즙을 미지근한 물을 받으시고 한 1, 2분 정도 담궈 두세요. 그러면은 즙의 온도가 우리 인체 온도와 비슷한 37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 상태로 드시면은 설사나 유해균이 훨씬 더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즙을 먹을 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즙의 문제가 아니라 유해균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셔서 해결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백혈구의 강화입니다. 백혈구가 강화가 될 때도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예요. 저랑 상담하는 환자들을 보면은 처음에 내가 즙을 먹었더니 가스가 나오고 설사가 심해진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양을 늘려 나가시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효소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 주셨는데, 요즘 시중에 파는 효소도 많고 발효효소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런 효소와 생으로 먹는 효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생으로 먹는 효소와 우리가 가루 효소나 발효 효소에 있는 차이점은, 가루 효소와 발효 효소는 가공식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공식품을 얘기하면은 과자나 어떠한 인스턴트 식품들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가루 효소나 발효 효소 또한 초가공 식품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이 가루 효소나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발효 효소에 대한 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년에서 나오는 추출물을 여러 가지 화학 약품과 화학 물질들과 섞어야 돼요. 그 모든 화학 물질이 첨가물의 상태로 우리 인체에 아주 해롭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루 효소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생활 습관, 식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생활 습관과 식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겁니다. 특히 정제된 과당을 먹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정제된 과당이라는 것은 시리얼도 있고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에 딱 가면은 정제된 과당은 채소와 과일을 뺀 모든 코너에 전부 다 정제된 과당이 들어있거든요. 이 정제된 과당을 먹게 된다면은 물론 우리 혈당에도 문제를 일으키겠지만은 간에 아주 많은 독소를 공급합니다. 정제된 과당은 지방간의 아주 큰 원인인데요. 간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인체가 식사를 하면은 위에서 포도당으로 만들고 이 포도당을 소장으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장에서 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간으로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간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저장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써서 혈중으로 한 90 정도 배출하고, 간에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한 100 정도, 그리고 근육에 한 100 정도 저장하게 되는데,
이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간의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해야 되는 것을 혈중으로 흘려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혈중의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당뇨를 더 일찍 끌어오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과당 꼭 드시면 안 되고요. 뭐 빵이나 시리얼, 그리고 사탕, 밀가루, 이런 국수, 흰 쌀밥, 이런 모든 것들이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식습관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당에 대한 걱정 때문에 대체당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많이 쓰는 대체당이 이제 스테비아, 알룰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대체당을 섭취했을 때 오히려 먹자 말자는 혈당이 다른 당보다는 낮게 올라가요. 하지만 4-5시간 후에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더 많이 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요. 다른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은 한 그룹은 대체당을 먹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그냥 보통 우리가 먹던 당을 먹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4년 후에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두 그룹 다 전부 다 당뇨에 걸렸습니다. 이 연구가 하는 얘기는 대체당이 우리 인체에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당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 나온 연구를 보면 볼수록 인체에 유해하다, 즉 해를 끼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체당의 핵심 성분인 에리스트롤이라는 영양분은 혈전을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저하시킨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당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뇨를 예방할 때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근육량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혈당 저장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근력 운동을 약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당뇨의 예방에 꼭 필요한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만성염증 왜 위험한 걸까요?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벌써 20년 전에 2004년 2월 달 타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The Secret Killer. 바로 무슨 뜻이냐? 숨겨져 있는 비밀이죠. Secret Killer. 숨겨져 있는 살인자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내용이 뭐였냐면 염증이라고 딱 했어요. 염증.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우리가 하는 염증이랑 다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염증을 딱 떠올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 편도선에 염증이 생겨본 적 있으시죠? 그죠, 편도선염. 그러면 어때요? 아프고 쓰라려. 피부에 염증 생기면 피부가 빨갛게 붓고 딱지 생기고. 땡쥐 생기고 맹장에 염증 생기면 수술해야 되고 이런 게 일반적으로 염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이런 염증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염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성염증이라는 말은 그때 나오지 않았고 미세염증이라는 말을 시작했어요. 미세염증이요? 네. 영어로는 이제 마이크로 인플라메이션. 예,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왜 그게 중요시 여겨지게 됐냐면 연구들을 쭉 해보니까 미세염증은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프지도 않아. 예, 전혀 뭐 빨개지지도 않아요. 열도 안 나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미세염증 수치가 높은 분이 있고 낮은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겉으로 보기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상태로 5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미세염증이 높은 상태로 유지됐던 사람하고 미세염증이 낮은 상태로 유지됐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세염증이 높은 상태로 유지된 사람들이 어떤 병에 많이 걸리나 봤더니 암, 그 다음에 뭐 치매, 그 다음에 정말 무서운 거 혈관질환, 뭐 이런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심근경색증, 이러한 모든 병들이 더 잘 생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노화가 되면 생기는 모든 질병들, 그리고 결국은 노화도 빨리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미세염증 이야기를 처음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20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거를 우리가 만성적인 염증으로 보기 시작해서 만성염증이라는 말을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세염증과 만성염증은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급성염증이 아닌 증상이 없지만 몸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염증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낮춰놓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만성염증이
질병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렇죠? 아직은 뭐 이게 병으로 나타나기 전 단계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래 있으면 다른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질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사소한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만성염증 증상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손톱이 잘 부서지는 경우. 두 번째가 피부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경우. 세 번째가 단 것을 자주 먹고 싶은 경우요. 네 번째가 비만. 다섯 번째가 술, 담배를 즐긴다. 여섯 번째는 머릿결에 윤기가 없다. 일곱 번째, 변비가 있는 경우요. 여덟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아홉 번째, 집중력이 떨어진다. 열 번째,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다. 지금 많은 분들 체크해 보셨을 텐데 이 10개 중에서 3개 이상이면 일단 만성염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한숨을 쉬고 그러시니까. 3개는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만성염증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사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안 좋은 식습관, 생활 습관이 주된 원인인데요. 특히나 이제 염증을 주로 일으키는 그 음식들이 있고요.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염증을 주로 일으키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오메가6가 많이 포함된 음식들입니다. 물론 오메가6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메가6 종류가 많고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맞이꽃 종자유 같은 성분들은 오메가6이긴 하지만 염증을 낮추는 오메가6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메가6 중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많은 거는 이제 아라키돈산이라는 오메가6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적절히 있어야 되지만 너무 과도해지면 이제 염증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어요. 웬만하면. 네, 그래요? 우리가 먹는 모든 식용유, 모든 가공식품 다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염증을 늘리는 음식 중에 또 뭐 오메가6도 있지만요. 정제된 탄수화물도 또 역시 제가 이제 비만을 얘기할 때도 정제된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 간에도 안 좋다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염증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상과당 당연히 염증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이 과도하게 나올 수 있는 생활 습관들, 뭐 흡연, 뭐 그다음에 또 뭐 과도한 운동, 넌 너무 운동 부족 다 안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고요. 과음이 안 좋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면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자,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 건데요. 몇 가지 이제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꼽고 싶은 건 바로 케일입니다. 케일 속에 이소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이제 몸속 독소를 배출해주고 항염 작용을 하는 걸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혈전 예방, 또 발암물질을 제거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신이 내린 채소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케일에는요, 루테인이 당근에 32배가 들어있고요. 블루베리에 29배로 매우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루테인은 눈에만 좋은 영양소가 아니라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그 스웨덴 연구진의 연구를 보면요. 관상동맥 질환 환자 193명을 대상으로 해서 루테인 수치와 염증 수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루테인 수치가 높을수록 염증 매개 물질인 인터루킨 6가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 루테인은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과 연관이 있는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일에 베타카로틴도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이 항산화성 작용을 하잖아요. 이것이 염증을 또 감소시켜주고 암 예방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케일은 정말로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 식물성 오메가3나 알파리노렌산이 또 이 안에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개선을 해줍니다. 2008년도에 연세대학교 생활건강센터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요. 12주 동안 매일 케일 주스를 섭취한 후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27%가 증가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10%가 감소한 게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강황인데요. 강황 속에 있는 커큐민,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죠. 다양한 연구에서 이 강황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입증이 되었고요. 특히 관절염, 염증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커큐민은 항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 작용도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하면 안토시아닌 딱 생각나시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자, 염증을 줄여주고요.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또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비만도 예방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3가지 이제 식물성 음식만 말씀드렸는데 또 중요한 동물성 음식도 하나 있거든요. 바로 생선입니다.
왜냐?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죠. 이 오메가3가 아까 얘기했던 오메가6하고 서로 대비가 되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메가6 중에서 아라키돈산은 주로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지만 반대로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춰주는 기름이기 때문에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독소를 해독하고 그다음에 만성 염증을 줄이는 말씀이셨던 것처럼 케일, 강황, 블루베리, 생선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먹는 게 좋게 섭취하는 방법일까요? 생선이야 뭐 생으로 드셔도 좋고 구워 드셔도 좋은데요. 이러한 뭐 케일도 있고 강황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먹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해독 주스는 네.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너무 해독 주스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설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주로 만드는 해독 주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 우유에다가 케일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강황가루를 조금 작은 티스푼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갈아서 마시면 좋은데 맛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약간의 그 꿀을 좀 넣어서 또는 스테비아 같은 거 좀 넣어서 드시면요. 해독 주스로서 아주 좋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해독 주스는 특히 어떤 사람이 먹는 게 좋을까요? 직접 챙겨 먹으면 제일 좋은데 바빠서 이제 음식을 잘 못 챙겨 먹거나 또는 이제 음식을 직접 먹었을 때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좋고요. 이렇게 되면 더 흡수도 잘 되고 또 그 자체의 영양소를 그대로 갈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 흡수력도 좋고 그대로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언제 먹으면 좋아?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해독 주스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 공복 상태에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특히 아침 식전에 마시면은요, 장에서 영양소가 좀 빠르게 흡수가 되고 해독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복에 마시면 또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면 식사 후에 뭐 한두 시간 정도 뒤에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식사 후에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소화를 돕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음식들을 좀 피해야 할까요? 튀긴 음식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 지방이 많아요. 포화 지방도 많고 트랜스 지방이 많아지면 염증이 유발되고요. 또 세포막도 손상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랜스 지방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튀긴 음식은 정말 줄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액상과당, 탄산음료, 가공식품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죠. 또 이제 카페 가면은 이렇게 펌핑하는 시럽, 액상과당이거든요. 가능하면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드시면 당연히 염증 수치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간의 지방 축적도 많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정제된 탄수화물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빵, 떡, 면 이런 것들도 혈당도 빨리 올리고 이런 것들이 역시 나중에 만성염증을 더 증가시켜주는 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가공식품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인공첨가물들, 뭐 방부제,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생활 습관도 분명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안 좋은 또 피해야 하는 생활 습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운동 부족은 정말 안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너무 많이 해도 좋지 않지만 적절하게 꾸준히 하는 것은 항염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내 염증 수치가 증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염증을 줄여주고 또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통계를 보면요. 10명 중 6명의 수면 장애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수면 부족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가 증가하고요. 그러면서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서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또 만성 수면 부족 자체가 만성 염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만성 염증이라고 아까 뭐 질병이 아니라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건강검진 같은 데 가서 받으면 이 항목이 있지 않아요. 만성 염증이란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만성 염증 자체가 질병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몸속에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나중에 큰 질병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건데 급성염증은 혈액 검사하면은 이 백혈구 수치가 확 올라가요. 그거 보면서 염증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데 만성염증은 백혈구 수치 전혀 안 올라가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염증 수치 중에서 CRP라는 수치가 있는데 염증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보는 겁니다. 근데 CRP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앞에다 HS, 그러니까 High Sensitive CRP라는 걸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세한 염증을 찾아보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마땅하게 잘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능의학적 검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능의학에서는 혈액을 뽑아서 혈액 속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물질, 염증을 줄여주는 물질의 비율을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방산 비율 검사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산 중에서 아라키돈산이 너무 많으면 이것은 염증을 올려주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EPA 같은, EPA가 이제 오메가3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EPA가 많으면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봄으로써 이 EPA와 그 다음에 이 아라키돈산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지 보는 거죠. 보통은 뭐 EPA가 1 정도 되고 AA, 그러니까 아라키돈산이 한 4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 1대 16이라든가 뭐 1대 20까지 올라가면 이것은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 속에 아라키돈산이 너무 많았던 것이고 또 오메가3는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염증이 많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 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만성염증이란 게 켜켜이 쌓여있는 염증이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나요? 당연히 없어지고요. 또 제가 지금 지방산 비율 검사만 말씀을 드렸지만 또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게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소변을 받아서 뭐 염증이 있는지, 뭐 단백뇨가 나오는지, 당뇨가 나오는지 보잖아요. 이제 이 기능의학에서 하는 소변 검사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한 7, 80가지 정도의 그 세포에서 대사되는 물질들이 빠져나오는 걸 검사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 세포 내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이 지금 어느 영양소가 부족해서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고 기능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들을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하는데요. 보통 기능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굉장히 이 검사를 많이 했어요, 환자분들을. 근데 하면은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고 이분이 지금 미세염증에 시달리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유기산 검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사해 놓고서 식사 습관을 개선시키고 수면도 좀 좋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운동도 좀 열심히 하게끔 만드시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운동 꾸준하게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검사해 보면 수치가 많이 개선됩니다. 만성염증은 질병으로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되돌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음식 관리 잘하고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좋은 음식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 잘 챙겨 드시고 예, 그리고 또 생선도 열심히 드시고 오메가3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견과류도 오메가3 많거든요. 예, 견과류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또 간식으로 우리가 책상 위에 만약에 견과류가 있고 과자가 있다. 그럼 손이 어디로 가나요? 네, 거기요. 네, 이때 과자 쪽으로 가면 이제 만성염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견과류 쪽으로 가야 만성염증을 떨어뜨릴 수 있는 습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식 습관도 자꾸 바꾸시고 그러다 보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견과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사실 견과류를 어느 정도만큼 먹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많이도 먹게 되고. 맞아요. 견과류가 상당히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자체를 만들어도 살이 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간식으로 먹을 때 한 줌 정도 드시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견과류 뭐 호두도 있고 땅콩도 있고 뭐 아몬드도 있고 다 좋아요. 골고루 드시면 되는데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 너트예요. 브라질 너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셀레늄이거든요. 근데 셀레늄이 브라질 너트에 아주 특별하게 많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한 서너 개만 이렇게 브라질 너트를 먹어도 충분한 그 셀레늄을 얻을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셀레늄이 문제는 과도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브라질 너트만은 하루에 5개 이상은 넘지 않게 드시는 게 좋다. 나머지 견과류는 뭐 적당하게 드셔도 됩니다. 근데 왠지 만성염증이라고 해서 만성이라면 되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되게 두려웠는데 오늘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노력하면 되겠네요. 염증이 제로는 아니지만 만성염증이 1, 2인 사람이 있고 90인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많겠죠. 이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